안녕하십니까. 정치자인 인권 건의 공호를 위한 대한언론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쯤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제목의 내용이 청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가족의 정신질환 치료를 도와주세요라는 하나의 청원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청원자는 자신의 아내가 조울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증일 때는 모르겠지만 조증일 때는 이 아내가 자기 병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돈 같은 것도 막 허투루 막 쓰고 또 타인을 또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입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청원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환자의 인권, 자기결정권이 우선돼 환자가 자타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의사의 입원 소견서가 있어도 동의 입원,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 남성 이분은 이제 인권위 권고로 자해 입원이 강화되고 있어서 보호자 동의 입원의 행정 입원이 쉽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정책과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경찰서에 연락을 했지만 경찰서에서도 환자의 자타의 위험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좀 기자나 뭐 이거 이전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로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고 실전적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2017년 5월에 강제 입원과 같은 비인권적 상황을 막아내고 좀 더 나은 인권적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낸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입원을 중단시키고 있다면 이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안인덕 사건 같은 게 2019년 4월에 이제 경남 진주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안인덕 같은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현병인데, 만약 조현병이면 정세가 굉장히 악화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증의 경우, 조울증에서 조증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최소한 어떤 그 기간이 4, 5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 기간 동안 자타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버려야 되는, 그러면은 그 가족이 그 모든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 등을 다 통째로 떠맡아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조금 더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만약 화살이 날아와서 이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화살을 뽑아주는 거죠. 뽑아주고 난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날아왔고 무슨 이유로 이것이 왔고 또 뭐 촉원 뭐 독이 들었는가, 이런 후차적인 어떤 결론들을 내리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 화살을 빼듯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가족과 그를 이렇게 분리시켜야 된다. 시급히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경우를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고, 당시에 뭐 정신장애 등록되지도 않았었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위층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은 나를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그런 피해 망상이 굉장히 심했었고, 그래서 그 집에 올라가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너무 그게 한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병이 있긴 있지만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대안은 뭐냐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뭐 옷도 많지도 않고 뭐 이불을 하고 베개하고 뭐 책 몇 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사를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또 싸워요. 그리고 거기서 대판 싸우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 또 거기서도 괜찮을까요? 또 싸워요. 옆집에서 나를 이제 시끄럽게 해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가 또 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나가서 또 싸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10년 동안 7, 8번 정도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하다 안 돼갖고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배를 타러 갔습니다. 꽃게잡이회를.
근데 거기서는 소리가 없어요. 소음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쪽이 노동의 강도는 너무나 강하지만 차라리 그곳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고요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고 또 우리가 아직 공무원이 전문용어는 아직 공무원이 아닌데 만약 지자체 공무원이 그런 어떤 상황을 대응하는 어떤 담당이 있어 같이 와서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문요원하고 지자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나를 응급입원을 시켰다면 만약 그 응급입원 시간에 나를 열받게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입원을 안 하겠죠. 기분 나쁘니까. 근데 그 주체들이 와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내 어려운 고민들을 얘기를 하고 하면은 합의가 되면 나는 기꺼이 응급입원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응급입원이 됐다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치료의 연속성인데 응급입원이 됐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달 체계에 대해서. 근데 응급입원에 대해서 병원에서 그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면 정보를 획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을 내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근데 혼자 고립돼 있으면은 이 망상이 심해져서 아무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들고 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싸워야 된다고. 왜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만 싸우죠. 너무 피해 망상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입원 상황에 물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이 서럽겠지만 인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잘 다듬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요원도 가고 응급입원 당시에 경찰도 가겠죠. 근데 지방자치의 공무원이 어느 정도 어떤 결정권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 역시 이렇게 자기 결정권, 정치장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건 당연히 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의 연속성입니다. 응급입원 좋습니다. 완화, 입원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급입원을 해서 트라우마를 받는다면 그건 아니다. 응급입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응급입원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응급입원했던 그 공간이 과연 인권 친화적인 곳인가, 그리고 내가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응급입원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거는 조금 나중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동시적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뭐 경찰이 데리고 오든 일단 응급입원이 됐으면은 거기에 절차 보조인이라든가 동료 지원가가 들어가서 그 다음 단계를 함께 논의하고 퇴원 이후의 부분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사흘이죠. 뭐 행정입원은 2개월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동료가 가서 심적으로 그걸 안정시키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한다면은 이 사람 트라우마 없이도 바로 나와서 또 살다가 힘이 들면 응급입원 당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굉장히 큰 피해 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 그게 국가 권력이면, 국가 공적인 어떤 도움이면 좋겠죠. 누군가 도와준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와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치료는 입원입니다. 입원해야 돼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는. 그리고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입원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의 연속성 우리가 담보할 것인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래서 응급 입원 혹은 행정 입원 당한 당사자가 치료의 트라우마 없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도 굉장히 실존적인 고민입니다. 이거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서 응급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 부분, 실존적인 부분, 정신과 복지법하고 어떤 이념적 가치와 조금 배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화살을 맞았으면 그 화살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 입원 상황에서 가족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입원한 응급센터 혹은 정신건강 아니 정신병원에서의 어떤 인권적 치료가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이 솔직히 정신장애인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65%인데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정신병원이 아니더라도 민간병원으로서는 많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가가 정액 수가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국가가 여기에 좀 개입을 해서 민간병원에 정액 수가가 아니라 수가를 더 올려주면 아마 민간병원에서도 응급입원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병원이 혹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공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치료는 입원이다. 그리고 인권은 입원 이후의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사자로서 좀 하시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그냥 현실적으로 본인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한번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응급 환자를 어떻게 입원시켜야 되는지 의사 결정 과정이 아주 명료합니다. 미국은 이제 판사들이 되게 결국 그 비자 입원에 대한 결정을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게 인신 구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적 책임이 있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호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의사 결정 과정은 우리나라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 결정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자들이 직접 가서 4시간, 5시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가 동의해서 입원하게 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우리 의료 체계가 응급 환자 또 혹은 응급에 준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말 진실한 그런 태도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책임을 덜 져야 될 분들이 굉장히 가서 힘들게 어렵게 응급 상황을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의사결정 과정도 명료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치료가 꼭 필요한 분들이 입원할 때는 굉장히 또 좀 절차적으로 불편하게 어렵게 돼 있는 것이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병원은 급성기 환자들을 좀 주로 치료하고, 좀 증상이 좋아지거나 급성기가 지나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잘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들이 너무나 장기 입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의료급여 수가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모든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개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크게 한번 변화를 만들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가도 의사들도 당사자도 가족도 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좀 근본적인 개혁이 되도록, 그래서 급성기 환자는 그래도 빨리 제때 치료받고 장기 입원 안 하고 나와서 사료관리 받으면서 다양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구조를 좀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